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 안기란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현재 이 게임 규제가 어떻게 다양한 게임의 개발과 개발의 토양이 되는 창의성을 억제하는가에 대해서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목차에서 저 제목이 포켓몬과 같은 게임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꼭 나오기 못 나온다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일종의 후크입니다. 그리고 봐주시고요. 일단 저희 제목이 포켓몬과 같은 게임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로 작은 이상 포켓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저기 지금 울산 간절곶 사진이라는데요.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포켓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에서 망나뇽이라는 몬스터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데요. 예, 저기 나와있는 몬스터가 망나뇽입니다. 저는 꼭 잡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못 잡아서 다른 사람 걸 캡처를 해서 올려놨고요. 원래는 저게 드래곤나이트라는 이름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망나뇽이 됐습니다. 한국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포켓몬고는 나이엔틱이 개발한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증강현실 게임은 현실에 무언가를 더해서 만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 현실적인 배경에 포켓몬을 더해서 만든 게 포켓몬고입니다. 일단 이런 이 게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출시가 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포켓몬은 결국은 우리가 나온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강현실 게임을 대표하는 게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는 물론 증강현실 게임이라는 게 포켓몬고 이전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인그레스 같은 게임들이 있기는 했는데 포켓몬고는 IP와 결합을 해서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이고 그전에는 없던 모델이죠.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서 과연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꼭 법과 제도의 문제만 있고 법제도만 풀리면 엄청나게 나이엔틱도 나오고 무슨 슈퍼셀도 나오고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법제도가 다양한 시도를 맡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합니다. 혁신적인 모델은 결국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혁신적인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시도해보고 그 중에 많은 걸 실패를 해보고 그러다 한두 개씩 건지는 게 혁신적인 모델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도가 과연 여러 가지 시도를 맡고 있는 현재의 토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썼는데 게임은 시작하면서부터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바로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게임 제작업을 하려면 게임 제작업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시군구청에. 다만 이제 작년에 게임을 관리하는 개인 개발자들이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등급 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너무 개관이 간 규제 완화의 측면이긴 합니다만 다만 어쨌든 법률상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게임 제작업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등록 없이 게임 제작을 할 경우에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때도 등급분리나 셧다운제 등 여러 가지 법적 규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등급분리를 해야 되고요. 과몰입 규제를 위해서 셧다운제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 규제를 위해서 과소비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물들이 있고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현재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사실 비법적인 규제도 있습니다. 법률과 그 시행 규칙이나 영에 나와 있다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규제들은 고스톱 포커리를 제외한 고스톱 포커리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결제 한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료화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어겼을 때에 대한 행정 조치들이 있는데 좀 셉니다. 현재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게임 제공업자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과연 한 달씩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관계를 대조를 해보면 사실관계와 이 사실에 대해서 과연 한 달의 영업정지가 맞는 처분인가라는 걸 대조를 해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게임산업법과 그 시행 규칙 때문에 시군구청에서는 사실 게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시군구청이 실제 처분 주체인 시군구청. 그러다 보니까 시행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영업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결국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결국 게임을 개발할 때는 계속 무언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게임을 돈을 투자해서 게임을 만들었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의 노력을 투자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예측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게임이 출시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 스타크래프트 2 등급 분류 사례 같은 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스타크래프트 1은 12세 이용가로 한국에 들어와 있었죠. 근데 2는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개발사는 미국의 블리자드고요. 블리자드가 만들었을 때는 전 세계 똑같은 기준으로 출시를 할 걸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당연히 1이 12세였기 때문에 12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15세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그걸 한국 블리자드에서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이 만든 게임이 아니니까. 한국 블리자드는 한국에서 영업만 조그만 회사이고 실제 이걸 고치려면 본사에 가야죠. 그러면 한국 블리자드에서 본사에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15세 나왔으니까 고쳐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해를 처음에 못하죠. 왜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죠. 어쨌든 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고쳐서 10세 이용가로 다시 등급 분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블리자드 같은 데도 자기들이 등급이 어떤 게 나올지 이해를 명확하게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게임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 결국 게임 제작자들이 그러면서 자기 검열을 하고 또 자기 검열 결과마저도 실제로 등급 분류를 받을 때라든지 보면은 그보다도 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창의적인 게임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총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게임 산업법이 왜 현재 같은 규정 체계를 갖게 돼 있는가? 일단 게임 산업 진흥하는 법률은 오로지 게임이라는 산업을 진흥하고 게임이라는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게임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게임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충분한 이해를 갖고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게임에 대한 규제는 유기장업법에서 했습니다. 86년까지는. 그건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게임이라는 게 오락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유기장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장업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1999년까지는 그 유기장업이라는 거에 대한 관리가 공중위생법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유기장업법과 공중위생법은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장소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 상황이 99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98년도에 스타크래프트가 출시했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워크래프트들 나와 있었고, 커맨드 컨커 같은 온라인 게임들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기장법, 공중위생법으로는 관리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때는 한 가지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게임은 유기장이 아닌, 꼭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유기장도 포함하지만 결국은 콘텐츠다라는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9년도에 당시에 콘텐츠를 규제하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게임을 넣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임이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공중위생법에 있던 장소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있던 법률에 있던 콘텐츠에 대한 규제들이 좀 섞여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 섞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다시 2006년이 되면 게임법이 과연 게임이 음반 비디오랑 같이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또다시 그런 고민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게임과 비디오를 분리해서 다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새 부대를 만듭니다. 법을 다시 만들죠. 법을 다시 만드는데 과연 그 법에 담긴 술이 새술이 담겨야 되는데 이전에 있던 걸 그냥 끌어온 거 아닌가 라는 고민 한 가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도 당연히 포함은 됩니다. 새로운 규제들도. 그 새로운 규제들이 과연 제대로 생각하고 만든 규제인가. 모든 상황을 잘 맞춰서 목적에 적합한 수단, 그리고
정도에 비례하는 규제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제작자들은 창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결국은 규제의 틀에 갇히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을 개발을 할 때 내가 게임 개발이 끝나고 나서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까지 제 등급이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죠. 나중에 큰일 안 나가려면 계속해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저도 법률적으로 누가 검토를 해달라는 객관적인 의견을 달라는 의견을 받게 되면 사실 좀 보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은. 근데 공무원은 더하죠. 왜냐면 잘못 줬다가 민원오고요. 그리고 벌칙 조항이 있는데 내가 의견 잘못 줬다가 법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분이. 그 공무원이 아니라 그 의견을 들은 사람 처벌을 받고 공무원을 원망하게 되죠. 일단 우리나라 공무원 중 대부분이 업무가 과다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분들이 그 일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의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한테 문의한 사람이 내 문의를 듣고 뭔가를 하면 그때는 좀 약간 곤란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분이 안 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창의성이 억제되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게임 제작업 등록에 대해서 오피스텔 주차장 지분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게임 제작업 등록은 시군구청에 가서 하는 거고요. 등록을 할 때는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제공받은 게임자 시군구청에서는 그 등기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법에 나와 있는 절차인데요. 어느 날 자기가 그냥 오피스텔 한 군데에 새들어 있던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개발해보겠다 라고 게임 제작업 등록을 했더니 그 오피스텔 주인이 주차장에다가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이었거든요. 불법 건축물을 해서 게임 제작을 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주차장 지붕 그 불법이면 철거해야죠. 근데 그게 게임을 못 만들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법상의 규제는 건축법상의 규제로 게임법상의 규제는 게임법상의 규제인데 그런 규제들이 일단 한국에 다 들어오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새 또 아까 말씀드린 요새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증강현실이나 아니면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제공하는 VR방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과연 저런 규제가 필요한가 싶은 규제들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일단 VR방 칸막이 높이 1.3m로 제한되죠. 1.3m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VR 혹시 체험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행동을 하죠. 그게 그 반경이 만 1.3m를 넘어서 역사가 많겠는데 1.3m 높이를 움직이는 곳이 1.3m 이 정도인데 자기 팔이 이걸 넘어가기 때문에 옆 사람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1.3m 규제는 적어도 VR 칸막이를 투명화하는 걸 전제로 해서 1.3m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때문에 요새 좀 비주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우리 모든 게임 규제는 다른 규제와 마찬가지로 일단 다 막아주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 그거에 하나씩 풀어주는 식으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등급 규제, 우리나라 게임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게 등급 분류인데요. 게임산업법 제2조 제2호의 1호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물은 등급 분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행성 게임물은 아예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이 아닌 불법 게임물입니다. 그런데 게임산업 법령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조항, 그러니까 사행성 게임물은 아예 게임이 아니라고 해버린 이후에 그런 그 허들을 통과하는 건 게임인데 거기서도 계속 사행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사행성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있다만 사실 그때 말한 사행성이 무엇인지가 이제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사행성 있는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인데 그러면 사행성이라는 거는 그 사행성 게임물에서 게임을 뺀 게 아닌가? 그러면 사행성 게임을 허들을 넘어서 들어온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계속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행성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혼동이 커서 요새 또 그 등급 분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행성 조장 같은 걸 처분을 할 때 서로 회사들과 아니면 처분 주체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분야에 속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받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이때 사행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경품을 제공하면 그 규정에 위반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품을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산업군 중에 경품에 대한 규제, 경품을 제공을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게임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내용 수정 신고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아직 규제 당국도 잘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회사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수정 신고에 대해서. 법률상 내용 수정 신고는 일단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서 내용 수정을 할 때에는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4시간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후에 신고를 받은 게임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 등급 재분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등급 재분류 대상이면 재분류 통보를 하고 재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가면 등급 분류 반려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반려라는 게 있습니다. 등급 분류 신고 반려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 수정 신고 반려라는 게 있는데 그 반려 요건이 이용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게임 산업법에서는 이용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됐다라는 개념을 법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용 방식이 현저하게 변경이 됐으면 그건 등급을 재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급 분류 신고를 반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반려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려당한 회사에서 등급 분류 신고를 하겠죠. 등급 분류 신청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반려 대상이 아니라 등급 재분류 신고, 등급 재분류 대상인 겁니다. 법률상. 그런데 시행규칙에 등급 분류 내용 수정 신고 반려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내용 수정 신고를 실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수정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려하고 나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때 행정처분은 일회 위반에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내용 수정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1회 위반만 해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명확한 의미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항상 그때그때 들어가다 보니까 통일이 돼 있지 않고 그러면서 중복 규제가 되고 그러면서 언제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내용 수정을 이렇게 해도 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 진짜로 아무런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죠. 최근에 확률화 아이템을 규제하자는 아이템 규제하자는 내용도 법제화 시도가 있습니다. 개별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자는 게 가장 주요 골자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 법률 중에 하나는 획득 확률 10% 이하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용 불가등급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만들면 하나의 확률화 아이템에 들어갈 수 있는 개별 아이템은 9개가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만들어서 확률을 딱 11.11%를 맞췄을 때 9개가 되죠. 하나만 확률을 좀 줄여도 8개, 7개 이렇게 낮아집니다. 지금 게임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웹보드 규제, 다른 규제로도 웹보드 규제가 있습니다. 법률상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다음에 시행령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행령으로 들어와도 시행령으로 그럼 과연 가능한지도 사실은 의문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월 결제한도 50만원, 일회 이용한도 5만원, 일일 손실한도 10만원. 상대방 선택 안 되고요. 옛날엔 사실 됐었죠. 옛날엔 됐었는데 상대방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는 간접 충전만 허용을 하고요. 사실 상대방 선택이라는 거는 저 옛날에 왜 이거 옛날에 됐었던 걸 기억을 하냐면 한 15년 전쯤에 제가 맞고를 칠 때는 제가 좋아하던 여자랑도 치고 좋아하던 여성분이랑도 치고 그렇게 이뤄도 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채팅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상대방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게임에서 만나서
사람 만날 수 없는 거죠. 예, 웹코드에서 경품 이벤트 제한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위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경품고시를 마지막 남았던 경품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계속 줄여가다가 폐지한 이유는 소비자는 단순히 경품 때문에 분수를 넘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 경품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대부분의 소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누구도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네, 다음을 보면 이렇게 법적인 규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고 과도하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또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인지도 의심가는 규제도 많이 있는데 법에 안 나와 있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고프로 게임을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 성인의 소비 한도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건 사실 법에는 안 나와 있고요. 고프로는 시행령에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다른 게임들은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정보기술서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제고분리를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정보기술서에 기재를 일단 하면 그때는 게임으로 내용정보가 돼서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50만 원의 그 규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셜 카지노, 고프로 게임은 적어도 그 등급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데요. 소셜 카지노, 그러니까 고프로를 제가 나머지 카지노, 룰렛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마을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임, 룰렛 게임 같은 거요. 룰렛 게임 같은 거는 간접 충전도 되지 않습니다. 전혀 유료화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근데 그거를 소셜 카지노의 유료화를 금지할 만한 법률이 있는가? 저는 사실은 규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입니다. 그런데 저도 소셜 카지노에서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게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규정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분류가 나오지 않고 있죠. 다음을 보면 규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보통 위반할 경우에 규제는 형사처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다. 사실 영업정지, 예전에 아케이드 게임이 주류일 때는 아케이드 게임은 결국 그 영업장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했었고요. 그거는 전에 주로 유기장업에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규제죠. 그런데 현재는 사소한 이벤트 하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게임들에 대한 제공업까지 전부 다 온라인 모바일에서도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액의 1%를 차지하는 게임, 어떤 회사가 게임을 한 10개쯤을 퍼블리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매출액이 낮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했는데 전액을 했더니 몇백만 원 수준, 총액 몇백만 원 수준의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게임 몇백억 되는, 한 달에 몇백억 되는 퍼블리싱 전부 다 그만둬라. 한 달 동안 중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들 일단 타격 크고요. 그 회사 존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 규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일단 내가 한번 내 소신대로 해보고 다퉈보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규제가 너무나 많은 목적에 적절한 수단인지도 모르겠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그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위축이 돼서 나는 그 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해보고 다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잘 갖기 힘들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일단 그런 규제들 때문에 회사들이 점점 더 창의력이 없고 기존에 안전하게 이미 검증된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들이 그게 가장 돈이 잘 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영상의 매너리즘을 떠나서도 법률상으로 많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라도 열어준다면 많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적어도 새로운 길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고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포켓몬고로 돌아가 보면요. 포켓몬고는 사실 제일 위험한 게임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게임 중에 제일 위험합니다. 저거 외진 장소에 포켓스탑 있고 거기에 플레이어들 강도하는 사례들이 외국에서
발견됐고요. 운전 중, 보행 중에 게임하다 사고 난 사례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거 처음 나왔으면 아마 민원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밖으로 나간다 등등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제대로 과연 등급을 받고 뭐 출시될 수 있었을까도 좀 의문이 되는 게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포켓몬도 위법한 게임이죠. 처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안 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거 신고 안 하고 서비스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치정보법상 처벌 대상이고요. 게임산업법상은 위치정보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적으로 등급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등급 취소 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적 등급 취소이기 때문에 사정을 봐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쨌든 지연 신고긴 하지만 일주일 후에 신고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정을 또 봐줘서 넘어갔죠. 그리고 포켓몬고 안 그래도 욕 많이 먹었는데 이거 한국에 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욕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등급 취소 아마 했으면 진짜로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정을 봤을 때 한국 게임 산업에서 혁신적 모델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뭔가가 막고 있는 게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것이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다 위축되고 그 제도 안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그 제도 안에서 안주를 하고 그 제도 안에서도 결국 좀 더 돈을 못 번, 제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회사들도 결국 모험을 할 수가 없다. 모험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현재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게임 규제를 개선하면 게임 산업이 진흥이 촉진되나? 게임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 게임 규제만 개선하면 우리나라에 블리자드가 나오고 나이엔틱이 나온다라고 단어는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되려고 시도하는 회사들이 점점 더 나올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회사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회사의 몫이지만 적어도 규제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결국은 늘 모바일 우리나라 규제 게임이 외국에 나가든 외국 게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든 우리나라 규제에 맞추는 로컬라이징이 반드시 필요하죠. 어느 나라도 로컬라이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맞춘 로컬라이징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국내 게임 시장이 갈라파고스가 됐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시도를 막고 있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바다 이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사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규제를 하고자 하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넓혀진 사행성 분야이긴 한데 사실 그게 목적에 맞는 수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적이 사행성이다라면 모든 규제가 다 통과되는 현재의 분위기 상에서 적절한 수단이 과연 적용이 된 건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과연 게임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잠깐 써놨는데 이거는 다음 발제자이신 교수님께서 이재용 교수님께서 자료를 정리를 해주셨을 것이고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